일본은행, 버서스, 헤지펀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2022년 6월에 일본 경제에 발생한 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일본은행의 쿠로다 총재입니다. 지난달에 일본은행은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마이니치 신문이 7월에 발행한 내용입니다. 일본은행이 6월에 16조 엔 이상 국채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경제나 국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물가 상승, 세계 금융정책 대응과 일본은행의 대응, 일본은행과 헤지펀드의 한판 승부, 그리고 개미 투자자인 우리들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물가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위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기세가 18.6%, 도시가스 22.4%, 식료품 2.75%로 엄청난 상승을 하였습니다. 종합지수로 보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월과 5월에만 2.1%를 기록했습니다. 2% 이상 2개월간 지속된 것은 7년 만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아이폰이 7월에만 40만 원 올랐고, 식료품도 1월부터 15,000품목 이상이 가격을 하였습니다. 가격 인상 횟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식용유의 경우에는 작년 4월부터 6번, 설탕도 작년부터 4번, 밀가루도 작년 7월부터 3번이나 인상을 하였습니다. 물가가 인상을 하면 중앙은행이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올해에만 3번 인상을 하였고 2월에 0.1%에서 0.25%였던 것이 2월 위 1.5%에서 1.7%로 올랐습니다. 유로권도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였고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자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보통은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엔달러 환율을 보시면 2022년 1월에 113엔이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미국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일본에 있던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을 보시면 137엔까지 엔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137이라는 숫자는 24년 만의 약세입니다. 엔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고 그만큼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헤지펀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행은 물가를 2%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헤지펀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보면 헤지펀드와 일본은행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낮출 수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만 금융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물 장기 국채 금리를 0.25%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들은 이러한 국채 매입 정책에 한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가 저가에 팔리면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비싼 값을 주고 지금 사주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30엔 정도일 때부터 헤지펀드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엔저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지펀드들은 수개월 이내에 일본은행이 금리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 연말까지는 국채 매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헤지펀드들은 다음과 같은 공격을 하였습니다. 국채 10년 물가격이 일정 수준에 있을 때 여기서 공매도를 치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쳐고 실제적으로 정책이 변경이 되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며 국채 10년 물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지펀드들은 이 차이만큼이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은행이 이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쳤을 때 중앙은행이 정책을 변경을 하지 않고 국채 가격을 떠받치면 10년 물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뉴스를 보시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16조 엔 이상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왼쪽은 일본어 기사로 나온 16조 엔 이상 6월에만 국채를 매입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치고 국채를 팔았을 때 일본은행이 이거를 전부 다 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22년을 보시면 보통 매달 6조 원 정도를 구입했었는데 6월에는 16조 엔 이상 엄청난 국채 매입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지펀드들은 엄청나게 국채를 팔면서 공매도를 치면서 공격을 했는데 이를 일본은행이 다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헤지펀드들이 손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득도 없고 중앙은행의 매입액은 이렇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과 헤지펀드의 싸움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에 영국에도 있었는데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조지 소로스가 한판 붙었는데요. 영란은행의 펀드에 공격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고 영란은행은 이 싸움에 져서 결국에는 유럽연합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달러 대비 영국의 폰드 환율입니다. 1990년부터 99년까지인데요. 1992년 이때까지만 해도 2.005였던 것이 조지 소로스 및 헤지펀드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에는 1.4143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영국은 유럽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지 소로스는 환율차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월에 있었던 일본은행과 헤지펀드의 싸움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환율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일본은행에 대한 공격은 국채였습니다. 공통점은 만약에 성공을 못해도 헤지펀드들은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중앙은행이 싸울 때 우리들은 뭘 했으면 좋았을까? 특히 이번 6월에 뭘 했으면 좋았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국제 매매를 통한 차익 거래 즉 아비트라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본의 10년물의 금리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최근까지만 해도 2.5% 이상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이 모든 것을 사주기 때문입니다. 0.25% 이상 올라가면은 국채를 사들여서 이자를 낮추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을 보시면 0.25%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0.403%까지 올라갔네요. 이것은 헤지펀드의 시간외거래 공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행은 일본 시장 시간에 맞춰서 국채를 매입을 하였는데요. 시간에, 즉 미국 시간 및 유럽 시간에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채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일본 아침 4시 15분입니다. 이 시간은 미국의 시장이 클로징하는 시간입니다. 보시면 미국 시간에서는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일본 시장이 열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222년 6월 16일 아침 4시 25분 미국 시장이 끝나고 일본의 국채 시장이 열리면 다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보시면 이때 가격이 146.28이었네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닫고 일본 시장이 열리면 또 다시 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미국 시장에서 싸게 사서 일본 시장에서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가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본은행과 헤지펀드의 한판 승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헤지펀드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승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22년 7월 현재 주식도 가상통화도 여러 자산들이 박앤세일 중인데요. 실은 국채도 박앤세일 중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이런 채권 시장을 주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